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문제 풀지 못했던 부분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 가지고 계신 교재와 번호가 다를 수는 있는데,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가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바로잡다 보니까 실제 교재가 나가는 시점에서는 수정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번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어갈 문제가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자, OX는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자, 여기서 숙박시설인데요. 이거를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숙박시설은 밑에 보면은 이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의료시설은 밑에 있죠. 의료시설은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경우. 자, 종교시설은 위에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갑이 바다면 1,000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 요 내용입니다. 사용 승인 규정인데요. 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제곱미터가 넘어버리면은 대수선이 있든 없든 무조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부분이니까 대수선 같은 거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게 되겠고요.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죠.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건축 허가에 제한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의락시설의 복수용도 나왔죠. 복수 나오면은 허용할 수 있다, 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 서점은 건축법령상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일 때. 자,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지문일 수 있는데요. 이 서점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서적 있죠. 근데 이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밑에 보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서점, 그러니까 밥 1,000제곱미터 이상 일 때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렇게 나온 건 좀 치사하게 나왔죠. 참고하시고요.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활용 중이던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페이지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가서 보시면은 이 건축에서 건축물의 설계에 해당 내용에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인즉 이 건축사의 설계 대상이다.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대상인 건축물은요, 허신될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신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리모델링은요, 건축사의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은 이 병원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죠. 자, 1종이든 2종이든 이 서점으로 변경하려면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해요. 복수 용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준주거 지역의 용도는요,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지역, 업무 용도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서점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자, 이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요. 5였죠? 5층 이상일 때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층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곳곳에서 끌어다가 문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 고른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예요. 자, 판매 시설에서 창고 시설.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에서 위락 시설로 가는 거. 숙박 시설은 여기 영업 시설군에 숙박 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위락 시설은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문종관 위 앞이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위로 가니까 이거는 허가 대상인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종교시설로 가는 거, 위에서 장례식장에서 종교시설로 가는 거 신고사항이고요. 의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노교수야 의료회조에서요 교육연구시설,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같은 시설군에서 움직이는 것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지 이게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가는 거. 자, 업무시설이요. 주기할 때, 주거 업무시설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빠뜨렸네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요. 살펴보고 건축 허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은요. 자, 이런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당연히 적용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촘촘하게 적용이 돼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지역에만 지정이 되면은 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다시 이렇게 별도로 나열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 외 지역에도 지정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로 나열을 한 거고요. 또 이 시골 지역에서도 동 또는 읍 지역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섬 같은 경우는요.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자,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요.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그래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 이 동읍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더 깡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읍이 속하는 섬이라 할지라도요. 인구 500인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 일부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이런 지역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뭐가 있냐면은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뭐가 있냐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자, 그래서 대도가요. 아주 건건방대입니다. 건방되는데 건방되는 정도가 심하니까 건건방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깡촌이라도 시골이라도요. 적용이 반드시 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걸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나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요. 아무리 깡촌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적용이 돼요. 아무리 시골이라도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본 건축법의 규정이니까 적용이 돼야 되고요. 높이 제한도요, 아니 뭐 시골 밭 옆에 갑자기 큰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림자를 드리워서 농사를 망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높이 제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또 제외되는 규정이 예외되는 규정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 허가라는 거는요. 자, 요런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말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이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건축 또 신고라는 규정도 있어요.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가 이제 메인이 되겠는데요. 건축 허가가 워낙 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기 전까지는 이미 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이렇게 진행한 후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이 건축주 입장에 낭패가 크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요. 그 허가권자에게 자, 내가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그 다음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미리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과 다르다, 혹은 이 땅에 아예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 부적합한 땅이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 낭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를 대신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결정을 통해서 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받으면 그냥 사전 결정한 것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그게 이제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 신고가 또 있다고 그랬죠? 건축 신고는 건축 허가를 받을 만한 그런 덩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요거는 뒷파트에 다시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전 결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요,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환경영향평가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결정이잖아요. 결정, 그래서 이 교통, 기억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험에 나오면은 환경영향평가, 이거 맞네,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환경영향평가는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항상 실시하는 게 아니라 사전 결정 신청이 신청된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허가권자는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은 그 건물의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통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지를 하지 공고는 하지 않아요. 통지와 공고는 어떻게 다르냐? 통지는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죠? 그 사전 결정 신청을 한 그 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요. 공고는 말 그대로 대중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에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런데 공고는 하지 않냐? 이거는요, 개인이 물어본 거예요. 건축주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통지만 하면 되지 그 사실을 전체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공고를 하는 이유는요, 이 공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3자가 내 이익을 침해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거나 내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 결정은 개인이 내 땅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기에 공고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전 결정 통지 효과입니다. 사전 결정을 해서 통지를 받으면요,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통지를 받으면은 어떤 것들이 의제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건데요. 자,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각각의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도 의제할 수 있고요,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받거나 또 신고 또는 협의한 곳으로 봐줍니다. 그렇게 의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산지가 이 보존 산지인 경우에는요, 도시 지역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존 산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산지를 보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 산지인 경우는 개발 가능성 있는 이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 코드를 농개가 자 하산할 때 보도로 한다. 보도 있죠, 보도. 자, 보도, 보행자길이요. 이 보도로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확실하게 잘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이 사전 결정 통지를 해줄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건축법에서 협의 심의는요, 보통 15일 나옵니다. 15일 협의 심의는요, 15일 나옵니다. 대신에 이 통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통지나 통보 같은 경우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내용이 무거운 거는 협의 심의 이런 거는 15일, 그다음에 가벼운 통지나 통보는 10일. 그렇게 이제 건축법에서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든 공법의 모든 법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법에서는 또 특이하게 2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0일. 그래서 그걸 잘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협의 의견 제출 기간이 20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주택법에서 이거를 이제 검토해야 될 항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통지 후 건축 허가 신청 의무를 보면요.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미리 예비 행위이기 때문에 본 행위인 건축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어요. 건축 허가를 2년 이내는 받아라, 신청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장을 만들 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안 하고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2년의 기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2년이 되는 날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실효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계속 실효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라고 그렇게 학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공식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실효 규정이 나오면요, 무조건 그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도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실효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용된다, 그런 문장들 계속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요,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안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것과 같이 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그냥 상실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거시적이고 때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대세적인 효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날 0시까지 그 기간을 보장해주고 다음날 0시부터 실효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이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주체, 공적 사업주체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체의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안 했으면은 그냥 그 기간에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게 법률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자, 국토계획법과 형제가 있는 그 국토계획법의 밑에 자녀 계획이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도 다음 날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자녀 법률이 도시정비법입니다. 이 건축법의 자녀 법률이 도시정비법이에요. 이 도시정비법에는 다음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챙겨두시면은 완벽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도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